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3월 13일 금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오늘 무슨 소설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프닝을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준비가 덜 됐습니다. 대략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대 가면은요, 무슨 대적관 경연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이 수준 나쁜 놈이니까, 하여튼 정신무장 잘하자. 이런 식의 이제 대적관 경연대회를 하는데, 병사들한테는 유일하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저겁니다. 거기서 등수 안에 들면 포상휴가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발표회 혹은 웅변에 자신 있는 병사들은 대적관 경연대회 요즘도 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저는 이제 포병이어서, 방공 포병이어서, 원래 분대 단위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요. 일반 보병사단에서는 대적관 경연대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소설을 알아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대적관 경연대회를 이제 하다 보면은 안보 강사라는 사람이 맨 앞에 나와가지고 안보 강연을 합니다. 병사들을 앞두고. 그러면은 아주 틀에 박힌, 보통은 장교로, 정훈 장교로 이제 전역한, 사람이나,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일각에서는 좀 약간 수구 꼴통적인 그런 인간들이 가가지고 강연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뭔가 굉장히 판에 박힌 그런 교육을 합니다. 북한의 생화학 무기는 현재 어떻고,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어떻고, 북한의 병력은 현재 어떻고, 북한이 엄청나게 강력해서 남한군이 질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북한 3대 세습은 어쩌고 저쩌고, 김정은이는 어떻고 저쩌고, 심지어는 북한 지도부의 엽색 행각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근데 다들 맨날 듣는 강의니까 꾸벅꾸벅 졸면서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대적관 경연대회에 나간 한 병사가 맨 마지막에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그 안보 강사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빨갱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보 강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졸고 있다가, 아니, 내가 무슨 빨갱이야. 안보로 철저하게 무장돼가지고, 강연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러자 그 병사는 그 안보 강사를 가리키면서 저 강사가 강연한 내용이 뭡니까? 북한이 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북한은 생화무기를 갖고 있고, 미사일을 갖고 있고, 핵무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정신무장을 하자. 단결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약하다고 자인하면서 우리에게 패배감을 실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북한이 강하니까 우리는 오로지 정신무장을 해서 이기자는 그런 틀에 박힌 구시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에게 패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빨갱이 틀림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인들에게, 그리고 거기 배석한 장교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전쟁을 하면 북한에 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사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포병연대의 막강한 활약들, 그리고 전차대대의 무슨 쭉 열거를 하면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에 진다고 이러면 생각하느냐. 왜 우리를 스스로 약하게 보고 우리가 쳐부숴야 될 북한을 항상 강하게 묘사하는 이런 패배의식 이제 버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역설하는. 물론 소설이니까 가능한 거죠. 현실에서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소설을 보면서 제가 이 이야기는 꼭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안보 교육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늘. 북한보다도 10배 이상 매년 국방비를 쓰면서 북한은 기름이 없어가지고 전차나 항공기 기동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죽했으면은 비대칭 전력이라고 할 수는 핵을 개발하려고 하겠습니까? 핵이야말로 가난한 자의 전쟁 억지력이라고 불립니다. 재래식 군사력이 아무리 뒤지더라도 재래식 군사력을 갖추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행위예요. 탱크를 갖추고 전차를 갖추고 대전차 미사일을 갖추고 그리고 헬리콥터를 갖추고 항공기를 갖추고 미사일 오죽하면은 MD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드는 그 미사일 세트 한 세트가 3조 원이 넘는다고 하겠습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북한 그 돈 될 능력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궁극적인 억지적인 핵을 개발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북한보다 압도적인 화력과 압도적인 돈을 써가면서 늘 북한에 진다고 얘기를 하고 패배의식만 조장하고 미국이 없으면은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당장 우리는 박살날지도 모른다는 1950년대식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군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 정말 한심하게 이럴 데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방산비리 저지른 거 보십시오. 그 방산비리 누가 저지릅니까? 방산비리에는요 군 장성 출신의 로비스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북한에게 질지도 모르니까 비싼 무기 들여와야 된다고 현역에 있을 때 그렇게 주장을 해서 예표라고 나가면은 방산업체에 로비스트로 고용돼서 막대한 로비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따내면은 로비 자금을 많이 썼으니까 제대로 물건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부실한 무기를 납품하는 이런 악순환 바꿔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면 제 얘기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소설을 캡처해가지고 쫙 읽어주려고 그랬는데 잘 됐습니다. 읽어주려면 시간 아마 오프닝만 한 15분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마 그 뜻은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 광고 듣고 서영석 타임스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서영석 타임스 첫 번째 코너는 오피니언 논평이죠. 오늘 오피니언 논평의 첫 주제는 금리 인하인 것 같은데 김효준 PD. 예, 안녕하세요. 김효준입니다. 네. 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어제 기준금리를 내렸죠. 1.75로 2.0에서 1.75로 낮춘 거니까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네. 사상 첫 1%대 금리라는 전인 미답의 길을 한은이 택했습니다. 우리야 전인 미답이지만 미국에서는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게 이미 내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것을 높인다는 거고 조만간. 네. 자, 경기 회복세에 자극을 주기 위한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방법 내지는 폭증할 게 뻔한 가계부채 대책은 없어서 오히려 화만 키우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런 지적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네. 쏟아져 나온다고 해야겠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이 금통위가 하는 내부의 이 기준금리 결정 의사 결정 기구 체죠. 예,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에 금리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점을 떠올리면 이번 금리는 사실 깜짝 결정이나 다름없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실제로 여권이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던 터여서 나중에 있을 수 있는 책임 모면을 위한 궁여지책의 선택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독립성은 물론이고 시장과의 소통에도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다라고 꼬집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경향사설 먼저 좀 보겠습니다. 금리 내린다고 소비 투자 살아날까? 이런 제목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불안하다고 합니다.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죠. 네.
정부의 공세적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기진맥진 그 자체입니다. 경상수지는 흑자지만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하락세고요. 내수 부진은 끝이 없어 보이는 게 현실이죠. 여기에 물가는 디플레를 걱정할 정도로 하향세고요. 일본과 유럽, 중국 등의 돈풀기도 인하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조치로 환율이 떨어지면 당장 수출 기업엔 도움이 되겠죠.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좀 낮아지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이를 소비나 투자 효과로 얘기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경향은 주장을 하네요. 당장 지난해 8월과 10월 단행된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를 늘렸다는 증거 없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 불안을 들어서 투자를 꺼리고 가계는 고령화 등 미래 불투명성 때문에 지갑을 열지 않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 특성입니다. 설령 금리를 더 내린다 해도 이 같은 기조가 바뀔 가능성 높겠습니까? 당연히 낮죠. 오히려 시중에 풀리는 돈은 부동산으로만 유입되면서 집값 올리고요. 전세난만 가중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 이게 마지막에 지적한 돈이 부동산으로 유입돼가지고 집값 올리고 전세난만 가중시키고자 하는 것이 예. 이 정권의 목표 아닌가 하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저도 들어요. 여기 이따가 PD브리핑에서 이 문제 부동산 문제하고 연관지어가지고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은 지금 한은이라는 기관을 결과적으로 부동산 부양에 동원한 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최경환 부총리가 계속 이 총재를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내리라고요. 예. 근데 그거에 의해서 기대되는 효과라는 말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결과가 단적으로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부양하는데 한은까지 동원했다. 이런 논리도 억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미친놈들이지 한마디로. 그 미국은 거의 제로금리인데 우리는 왜 기준금리를 2%로 했겠습니까? 2%라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예. 그만큼 한국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미국보다 2% 정도 높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국채 시장입니다. 예. 국채는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를 상대로 파는 겁니다. 이제 국채 금리가 결국은 그 기준금리에 따라서 이제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미국이 제로금리에 가까우면 미국 국채 금리는 굉장히 낮아집니다. 근데 우리 금리 국채 금리가 미국하고 똑같으면 아니 내가 돈 있는 놈이라도 그렇지 미국 국채 사겠어요? 한국 국채 사겠어요? 당연히 금리가 똑같으면 안정성이 높은 미국 국채를 사지 한국 국채 살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국채는 미국 국채보다 항상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그 차이가 뭐 물론 그만은 아닌데 그런 식의 한국이 갖고 있는 국력, 신용 이런 차이가 결국은 국채금리의 이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건데요. 그게 결국 우리가 더 높다는 얘기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낮은 우리도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국채라든지 기타 연동되는 여러 가지 채권의 금리를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제 외국 자본의 그 해외 탈출 러시 뭐 이 정도 가지고야 뭐 탈출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러다가 미국이 올리면 미국이 이제 올려버리면 어떻게 시작될 되겠냐 수 이거야. 있죠. 그러면 예. 진짜 러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나라의 금리라는 거는 어떤 우리나라 안에서의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우리나라 내부의 물가를 뭐 안정시키고 어쩌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외화가 함부로 확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로서의 역할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세계라는 거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사는 거고. 우리는 특히 또 취약한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평가는 냉정하게 받는 거예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아닙니까? 예. 그 분단국가는 저기 아프리카의 내전국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쟁을 안 했다 뿐이지. 그러니까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전쟁 위험성. 게다가 또 우리나라의 극우 보수 세트를 얼마나 호전적입니까? 가가지고 막 삐라 날리고 그러면 저쪽에서 고사총을 쏘고 이런 상황이 우리는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외신을 통해서 보면 야 한국 위험한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신용들은 더 낮아지고 그래서 국채의 금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은 우리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내릴 때는 진짜 뭐 온갖 욕을 다 먹어야 되니까 뭐 6개월, 1년 간격으로 내렸을지 모르겠지만 올릴 때는 수시간 올릴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IMF 또 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가게에서 돈 잘 안 빌립니다. 과거 1997년도에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돈 함부로 카드 흥청망청 쓰고 빚내가지고 집 잘못 샀다가 완전히 착살난 경험을 우리는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경제 자체가 좋아지지 않고 금리 정책을 가지고 좋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 전세가 차라리 집 사는 것보다 더 비싸다든지 아니면은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람들 제외하고는 더러워서 사는 거. 그렇죠. 아이 더럽다 내 진짜. 아무리 더러워도 돈 없으면 또 못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걸 상환할 능력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으면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 그렇지 않아. 유혹 못 넘어가. 그래서 숫자가 적은 거예요.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게 그런 거야. 이제 이런 것들도 기존에 모시바퀴도 사는 데 다 들었기 때문에 한 3%, 4% 금리 주택담보대출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걸 빌렸는데 지금 국제정세도 불안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올린다던데 그러면 이게 7%, 8% 됐을 때 심지어는 12%까지 올라갔을 때 내가 상환이 가능하냐 이런 거 다 따져봅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리 하나에서 기준금리 낮춰봤자 아까 뭐 그렇다 되면 가게는 고령화 등 미래 불투명성 때문에 지갑을 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업들 마찬가지예요. 금리 내린다고 해서 투자 늘릴 것 같아요. 절대 안 늘립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국민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기업들에게는 돈 벌 수 있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GMR이라는 말도 있는데 G가 뭐더라? 지네틱스? 뭐 유전공학. 그다음에 M이 마이크로 나노 GNR이다. 나노. 그 나노공학. 그리고 R이 로보틱스, 로봇공학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뭐 3대 신산업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막 투자를 늘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도 미국 따라 잘 가면서 그런 걸 왜 안 가는 거야, 애매한 새끼들. 이렇게 새로운 산업,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희망과 그리고 여유를 주면은 기업들이 그런 데서 공장도 짓고 하다 보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해야지 맨 한다는 게 이명박이 사업이나 가지고 뭐 운하를 만들겠다고 운하가 이명박이 만든 운하가 전부 다 19세기 말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21세기인데 말이야. 100년 전에 일을 갖고 와가지고 이지랄을 들고 있으니까 아무리 백약이 무효인 거지. 그런데 미국이 이르면 6월에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언론은 뭐 이런 경고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만약 그런 조치가 진짜로 그렇게 일찍 내려지면 미국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돈을 그 외자들이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둘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면 가뜩이나 전쟁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차이가 이제 미묘하게 이제 금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런 주문을 하는 언론도 있었어요. 뭐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봤던 것 같은데 어떤 논설위원회 글이었는데 방법이 뭐냐? 그거는 언제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미국은 올리긴 올릴 텐데 결과적으로 한번 또 크게 불어닥칠 텐데 방법이 뭐냐? 어떻게든 다 현금화해가지고 꽁꽁 쥐고 있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자 도생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 뭐 이런 얘기를 지인들과 나눴다는. 나도 중앙일보 칼럼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조치는 절대로 내수진작이랑은 연결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희망을. 이게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내 주머니에 돈이 꼭 들어온다는 희망.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은 결국은 정부나 기업들이 주는 겁니다. 기업들이 잘 되고 이익을 올리고 새로운 산업에서 전 세계에서 잘 나가고 하면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거거든. 실제로 그것이 가계에도 보탬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희망. 예를 들어서 복지를 늘려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디비져도 내가 65세만 되면은 한 달에 50만 원씩은 국가에서 나온다. 뭐 그러면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국가가 주는 거니까. 국가가 디비져 가지고 못 주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볼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국가가 개인에게
해야 될 책무인 것이고 국가가 기업에게 해야 될 책무는 그런 거죠. 중소기업을 갖다 약탈하는 그런 대기업들을 그런 짓을 못하도록 막고 대기업들에게는 그렇게 약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신산업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약탈을 하는 거예요. 있는 걸 쥐어 짜는 겁니다. 하청업자에게 약탈을 하고 근로자에게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익을 유지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자. 이게 기업들의 방침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게 속한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쥐어 뜯기면서 사는 거지. 그리고 대한민국 노동자의 90%를 차지하는 게 중소기업 아닙니까? 그 중소기업들은 지금 완전히 대기업의 종속 구조 속에 편입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구조니까 대기업들 행편 떨어지면 제일 먼저 쥐어 뜯어먹는 게 바로 하청기업들입니다. 우선 뭐 단가 낮추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부가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 중소기업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런 데 대해서 그게 공정거래법을 제대로 이제 시행하는 겁니다. 이명박이란다.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는 공정위가 잘 돌아갔는데 이명박 때부터는 완전히 공정인지 불공정인지 잘 모르는 시기였잖아요. 결론은 우리는 지난 10년간 최악의 선택을 했고 이제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밖에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자, 한겨레 사설 통해서 조금 다른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1%대 기준금리 시대의 한국 경제라는 제목인데 기준금리 인하로 빚어질 수 있는 부정적 파장에 제대로 좀 대비해야 된다.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사설입니다. 네. 이미 1,100조 원에 이른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 적극적으로 머리를 좀 맞대야 하겠다는 것이고요. 한은은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도록 그런 임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미국과의 금리차 축소에 따른 외화 유출 가능성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고요. 선물환 포지션 규제 등 거시 건전성 3종 세트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가계부채겠죠. 당연히.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갚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깨를 조금 가볍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 더 큰 대출 러시에 그런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가계부채 폭증 예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이게 가계부채 이제 1,100조 이미 된 거야 뭐 어쩔 수가 없지만은 지금은 금리를 낮춰도요 돈 함부로 안 빌립니다. 물론 이제 미친 놈들은 돈 빌릴 수가 있죠. 아예 뭐 한탕 해먹고 말겠다 그러는데 또 금리를 뭐 아무리 낮춰도 자기들도 은행도 몇 번 망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온갖 구조조정 다 겪어봤잖아요. 함부로 대출 안 해줘요.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정부에서는 뭐라더라? 뭐 담보대출 비율을 갖다가 뭐 더 높여가지고 뭐 옛날에는 50% 가까웠는데 쉽게 얘기해서 집값이 1억이면 5천만 원밖에 안 빌려줬어요. 근데 요즘은 뭐 7천만 원, 8천만 원 자꾸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죠. 은행에서 내부적으로는요. 정부에서 아무리 압력을 넣고 뭐 올리라고 그래도 잘 안 올려줘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네.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불안한 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조금 왜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상이 말씀하신 거는 어차피 대출 가능선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전체 대출 규모 자체가 크게 들진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도 보거든요.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정한 신용등급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 신용 기준을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애써서 대출 안 받고 어떻게든 꾸려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먹을 가능성. 그게 이제 중산층이거든요.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중산층 내지는 뭐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려는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게 이제 IMF라든지 이런 게 만약 터지면은 제일 작살나는 사람이 바로 그 계층입니다. 이게 아예 가난한 계층은 IMF 이전의 혜택도 못 받았기 때문에 IMF 타격도 없어요. 어차피 형편만 더 어려워진 것 뿐이야. 옛날에는 뭐 어떻게든 대가리 들면은 일이라도 해가지고 벌어먹고 살았는데 그런 일자리가 없어져가지고 죽겠다. 뭐 공황 상태에 있는 그런 경제 공황 상태에 있는 그런 저소득층의 이제 신세일 뿐이지 있는 재산이 날아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일 날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재산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뭐 집값이 한 2억 원쯤 된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막 부부가 막 하여튼 허리를 졸라매가 10년간 저축해가지고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전세를 가라니 차라리 8천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게 낫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막 올라가려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집이 뭐 20몇 평대에 한 5년간 살아보니까 애도 둘 놓고 뭐 부부간에 애들이 커져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되니까 아빠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어 뭐 하니까 야 방 2개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방 3개로 늘리자. 그런 사람들 또 이제 중산층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20평대에서 30평대로 올라가는 돈 없으면 어떡합니까? 대출 받아야지. 담보대출을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폭풍이 불어닥치면은 완전히 알건지가 돼가지고 요 맨 밑에 계층으로 내려가는 건데 1997년에 우리 다 그걸 겪은 거예요. 또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채 다이어트를 조금 멈추거나 조금 더 완화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진 말라 절대로. 그렇죠. 다 같이 그걸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보통 사람들은. 뭐 이제 그렇죠. 우리는 또 이런 뭐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같은 훌륭한 신문들이 맨날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면서 경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뭐 우주에서 갑자기 툭 떨어진 국민은 아니에요. 다 1997년도에 그 어려운 시기를 거쳐갔던 부모를 뒀거나 아니면은 그 어려운 시기에 스스로 그 몸서리치게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리만 사태 때도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체력을 비축해놨기 때문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사실은 IMF에 못지않는 큰 충격이 가는 사태였는데 뭐 이명박이가 뭐 지가 잘나가지고 넘겼다고 그렇게 온갖 그 부르스를 뜨는 모양인데 그건 우리 국민이 잘난 탓입니다. 딱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데는 안 당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동일한 걸로는 당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제 환경이 워낙 급변하니까 또 문 요인이 발생해가지고 예기치 않게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박살을 낼까 그게 겁나는 거죠. 신종 위기의 어떤 요소가 창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IMF 때 얘기 좀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어리니까 IMF 때는 학생이지 않았겠습니까? 중학생이던가 고등학생이던가 뭐 아이고 갑자기 용돈 덜 주네 그 정도지. 네, 뭐 제 경험을 뭐 말씀드릴 건덕지도 없고 그러려는 건 아닌데 제가 그 예전에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어느 선배가 그 직장에 오기 전에 보통 그 말한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 96년에 그 회사에 입사를 한 거죠.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IMF가 터지고 나서 그 책상 뺀다는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책상 빠진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진짜 무식했어. 그때 이제 그 선배는 주니어였으니까 자기는 구조조정 대상은 그래도 피해 가는 거죠. 근데 선배들이 같은 팀의 선배들이 진짜 줄줄이 구조조정이 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리스트가 내려와요. 그럼 그 선배가 맨날 출근해서 하는 일은 뭐였냐면 한동안 그 리스트를 보고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된 사람들 책상을 실제로 빼서 경전실이 지정하는 곳으로 옮겨다 놓는 일. 그 책상을 빼던 그 장면이 자기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좀 그런 슬픈 인상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나중에 책상 빼잖아. 뭐, 그 선배는 자기가 알아서 이직을 한 케이스지만, 아무튼. 그게 이제 경우는 다르지만은, 예. 좀 아주 극악한 비유를 한다면은, 총살행 당하는 예. 사람들이 무덤을 파고 있는 지수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무덤 파가지고 총살행 지금 당하는 사람들 무덤을 다 덮지. 결국은 다른 사람이 판 무덤에 자기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예, 그런 참 극악한 비유를 할 수도 있는데, 삶의 물리적인 종막과 직장을 잃어버리는 게 정도는 비슷하겠습니다만은 동일하게 비유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때 해고당했던 어쩔 수 없이 해고당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의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기업들이 또 어찌 보면은 현금 투자 안 하고 비축하고 있는 것도 한마디로 이해는 가요. 예. 그걸 그 쌓인 돈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쥐새끼 갉아먹듯이 오너들이 처먹는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불확정성 때문에 아까 중앙일보 무슨 논설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며 예. 어떻든 현금으로 그냥 쥐고 있어라. 예, 다 현금화해서. 그러니까 예.
그런 그 인간도 자기 집 못 팔아. 아니 그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야 이론이야 뭐. 뭘 부동산,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제외한 대출 그렇게 많이 끼고 있지 않는 선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자산은 현금화해서 주머니에 꽁꽁 넣어놓고 있어라. 아닐까요? 그렇게 됩니까? 하여튼 저는 이런 경험들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꾀를 내게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어떻게든 집 한탕 해가지고 집 부자들에게 뭔가 숨구를 틀어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안 넘어가기 때문이라고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런 정권이 나라 맞습니까? 아니 누가 봐도 지금 가계부채 1,000조가 넘어가지고 이거 잘못되면 아주 개박살 날 거라는 게 빤빤짠데, 설사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도 정부 당국으로서는 세금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월급 받아 처먹어가면서 세금 가지고 이것저것 사와고 망해도 전혀 책임 안 지는 이런 인간 집단들이 최소한의 책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정책을 갖다가 정책이라고 내놓고 이 기업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새로운 신산업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그런 신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혜택을 줘가지고 어떻게든 그들이 유도를 하고 그들이 고용을 창출하게 하고 그러지 못할 망정 어떻게 맨날 하는 부동산. 참나. 아마 이명박이 삽질 안 했으면 이 박근혜 정권도 삽질한다고 난리 불을 떨었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지. 에휴. 넘어갑시다. 다음 토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엊그제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렸죠. 참으로 희한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네. 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가 외통위원 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석한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뭔 소린가?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네. 인사청문위원으로, 검증하는 자격의 그 위원으로 또 다른 장관 후보자인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또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가 참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현직 의원이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 소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합니다. 그나마 유기준 후보자는 질문은 안 하고 한 10분 있다가 자리를 떴는데, 윤상현 의원은 홍 후보자를 상대로 검증위원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하네요. 청와대 정무특보이신 윤상현 씨가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의 참모 내지는 예비 참모들이 검증하는 쇼죠, 쇼. 이 코미디라는 표현들 많이 했는데 쇼죠, 뭐. 아니 뭐 이명박근혜 정권에는 뭐 놀랄 일들이 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지간해서는 잘 안 놀라지만은 이것도 진짜 코미디 중에 생쇼 중에 쇼구만. 이건 소꿉놀이 정부? 장난도 아니고. 자, 한겨레 사설로 볼게요. 네. 대통령 특보가 장관 후보 인사청문하는 희극.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윤상현, 김재원 의원 등 새누리당 현역 의원 3명을 정무특보로 지명한 뒤 그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참모로 활동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데다 국회법상으로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말고는 현역 의원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장면은 그런 우려가 기우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생생히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네. 굳이 삼권 분립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해야 할 국회에서 대통령 정무특보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거, 상식을 벗어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욱 실수를 자아내는 것은 청와대가 특보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마저 미적거리고 있다는 점이죠. 정의와 국회의장은 특보들이 겸직 신고를 하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소집해 국회법 저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지만 위촉장 수여가 안 되는 바람에 그런 절차를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다 이 통째로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난센스인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각하의 심정에는 자기가 여왕이야, 여왕. 여왕 폐하 밑에 행정부는 우리의 왕구 총리가 맡고 계시고, 그 다음에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맡고 계시고, 국회는 뭐 정의화가 만다고 생각 안 하겠지. 뭐 윤상현이라든지 김재원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맡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대통령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요즘은 진짜 말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요. 근데 앞뒤 이 전후 좌우로 다 상황이 너무 우스꽝스러우니까. 아니 도대체 대통령 정무특보가 아니 이런 일이 이상이 뭐 예전에 훨씬 더 젊으셨을 때 네. 정치부 뭐 출입 기자이시고 뭐 그럴 때도 덜어 있었던 일인가요? 대통령 정무특보에 있죠. 있기는 있지만은 현직 의원을 기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여당의 자기 계열로 분류된 사람들을. 그렇죠. 예. 예, 뭐 이건 뭐 상식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초월하시는 분이야. 트랜센전트야. 영어로 이사님도 처음 보시는 장면이다. 예. 아니 그건 뭐 여기 한겨레에서 잘 써놨네. 상권분립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네. 국회의원을 대통령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바로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 상징적인 장면인 거네요. 청문회를 만들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주장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노무현 인사를 갖다가 장관 인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인사권한 침해라는 그런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만들려고 했던 그 당사자가 바로 박근혜 씨 당신 아닙니까? 참여정부 인사 개판이라면서.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놨던 이유는 결국은 그 개판인 인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청문회예요. 그 청문회에 대통령의 정무특보가 와가지고 나 진짜 입이 아파서 말이 안 나왔다 말이 안 나. 아니 그게 견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야 인간아, 네가 지금 대통령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내가 본격적으로 한번 심사해 보겠어. 그거 아닐 거예요. 뭐 안 봐도 비디오지. 국회가 무슨 뭐 박근혜 지만 밑에 있는 뭐도 아니고 말이야.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그러니까 대통령제 3권 분립 통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과서적으로 말하자면은 견제와 균형. 예. 견제를 통해서 균형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도 옛날에 뭐 견제 균형 그 얘기 한번 했었잖아. 박근혜 대통령은 오로지 이렇게 좀 자기 자신, 자아만을 견제하면서 균형을 잡고 그 심리 구조가 여왕이라는 생각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진짜. 예. 난, 그래요. 문재인 씨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돼가지고 별 잘한 것도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그러던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대가 없이. 야당 대표로 워낙 개판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대가 없이만 해도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 문재인 씨가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1등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박근혜가 이제는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정도가 됐다는 그 위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코미디라는 언급을 하셨길래 네. 퍼뜩 떠오르는데 교통방송 라디오에요. 네. 그 배칠수 씨 있잖아요. 네. 그 성대모사 엄청 잘하시는 분. 네. 그분하고 그 개그우먼 전영미 씨던가요? 네. 이렇게 MB 흉내와 그 박근혜 흉내를 각각 내면서 백반토론이라고 백반토론 해가지고 무슨 제목부터 재미있을 것 같네. 어떤 두 내용이야? 사람이 그 현안을 가지고 네.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는 굉장히 우스운 재밌는 이명박과 프로그램이에요. 박근혜 목소리로 예, 그렇죠. 흉내내면서 너무 똑같아가지고 아무튼 웃긴데 거기서 어느 날은 배칠수 씨가 그 MB의 목소리로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그날 나온 기사의 주요 뉴스의 그 내용들만 그대로 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쇼를 하는데도 너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방송이니까 하는 거지. 예, 뭐. 배칠수 씨가 그 이명박 MB 목소리로 아니 이건 오늘 그냥 나온 얘기를 그대로 읽기만 했는데도 너무 재밌는 코미디가 된다고. 아, 오늘 우리 작가가 땅 짚고 헤엄쳤다고. 그런 얘기. 교통방송은 아시겠지만은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너무 눈치를 보셔가지고 예. 교통방송도 그렇게 썩 정부를 비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나마 이런 코미디 프로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이 MBC, KBS 이런 게 나오겠어요? 못 나오죠. 시원하거든요. 우리 네. 국민 라디오만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예, 국민라디오 다음으로 시원한 스킬이 있잖아. 예. 스킬. 누가 박근혜 목소리 쫙 하고 이명박 예. 목소리 쫙 나오고 뭐 우리도 뭐 성대모사의 달인 또 김용민 국장이 있지만 휴가 중이죠. 여하튼 그러나 거기서는 뭐 돈만 주면은 그런 인간들 와가지고 쫙 하잖아. 네. 그런 거는 또 우리 국민라디오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봐야지. 그렇게 보면은 그런 인프라도 없이 지금 한참 이제 예, 커가고 있는 첫걸음을 뗀 거죠, 아직도 사실. 국민 라디오가 이 정도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이렇게 자뻑하고 한번 넘어갑시다, 또. 자. 대단한 겁니다. 네, 대단한 겁니다. 김영란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발했던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벤츠 여검사. 네. 예, 이 벤츠 여검사라는 바로 이 사람이 어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또 기사 보고 진짜 예. 배꼽 잡고 웃었다. 자, 내연 관계에 있었던 변호사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리스료를 포함해서 샤넬 백, 모피코트, 다이아몬드 반지 등등 5천만 원대 금품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죠. 1심은 대가성을 인정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과 어제 대법원은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금품은 사랑의 정표다. 씨발, 검사하고 변호사 사랑의 정표 예. 보통 5천만 원이야? 예. 그리고 사랑의 정표다. 웃기는 게 진짜 법원이 네. 위로 갈수록 썩어 있다는 게 뭐 여기 이 판결을 내린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네. 대법원의 대법관이 뭐 썩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추세는 그래도 젊은 판사들은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올라갈수록 희망이 절망입니다. 자, 이 문제는 중앙사설로 한번 짚어볼게요. 네. 자, 김영란법 필요성 보여준 벤츠 여검사 무죄 판결. 2011년 11월에 불거진 이 사건은 수사 당시부터 법리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모두 기억이 납니다. 2010년에는 한 건설업자가 전현직 검사 수십 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했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일었죠. 자, 그래서 2012년 8월 이른바 김영란법이 입법 예고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법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빠진 채 반쪽짜리 법으로 이달 초에 국회를 통과했죠. 네. 자, 이 법이 시행되면 벤츠 여검사나 스폰서 검사 대부분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너무 당연하죠. 자, 이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 비리 사건으로 인해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얽힌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김영란법 같은 강력한 부패 방지법은 공정사회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긍정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졸속 입법을 강행해서 당초의 법 취지를 희석시킨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중앙일보가 잘 짚은 것 같습니다. 이 자체는요. 이 벤츠 중앙일보도 뭐 여검사 저기 사건을 언론이 단초로 집어넣은 거는 잘못됐다고 비판한 거 아니야? 예, 뭐 그거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자체는 이걸 가지고 김영란법하고 적절하게 연결을 지어가지고 의미부를 한 것 같은데 뭐 동의합니다. 예, 이 사장님도 이 자체는 동의를 하시죠? 네. 이 김영란 전 대법관이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 법은 더치페이법이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미래입동조합 국민TV의 조합원들도 그렇고 예. 옛날 그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이른바 네티즌들의 모임에 자주 가봤거든요. 그래서 예. 가장 깜짝 놀랐던 게 n분의 1이었습니다. n분의 1. 저는 뭐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돈 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비싼 데 가서 많이 먹긴 했는데 저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내가 돈을 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죠. 뭐, 누가도 뭐 정치인 나가면 뭐 정치 돈 내고, 뭐 어디 홍보실장이 오면 지가 돈 내는 거지 내가 돈 내나? 또 비싸기는 오지게 비싼 데 가요. 신라 호텔 가가지고 스시집에 가서 먹으면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국민일보 근무할 때, 저기 여의도에 국민일보 빌딩이 있습니다. 그 10층인가 꼭대기층에 뭐 한정식 집이 하나 있었어요. 유명한 데죠, 거기. 이름은 내가 까먹었는데, 거기서 뭐 비싼 밥 많이 얻어먹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야, 우리 회사로 와라. 내가 그게 먹은 경험이 있으니까 밥 사주려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메뉴를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이거는 뭐 최하 10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제일 싼 걸 뒤져보니까 비빔밥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때가 봄이었나? 뭐, 새로 나온 나물을 가지고 비빔밥인데
부가세 봉사료 별도로 25,000원이야. 이는 빈밥 25,000원이면 나중에 나갈 때는 1인당 3만 얼마씩 해가지고 한 6, 7만 원 내고 나갔는데 뒤로 자빠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얻어먹던 내가 그런 모임에 가가지고 느낀 게 n분의 1이었습니다. 그 n분의 1이야말로 이거야말로 진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야. 딱 가가지고 마음껏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 30만 원 나왔어. 한 사람이 내면은 30만 원 작은 돈 아니죠. 10명이 나눠서 10명이 요즘은 뭐 다들 비싼 거 안 먹기 때문에 10명이 아니라 한 12명이 먹어도 3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럼 이러다 2만 원 내면은 배 터지게 먹고 술까지 마시고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n분의 1이라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한 12년간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김영란 대법관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으면은 아마 이 법 만들자고 한 10년 전에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더치페이법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자들 누굴 만나든지 지건은 지가 내고 니건 니가 내라. 그러면은 청탁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또 그런 생리를 잘 아실 수밖에 없는 게 또 남편 또 강지원 변호사 전 강지원 변호사 있고 하니까 좀 꼴통이야. 나 같이 방송까지 해봤는데 이 양반 또 진짜 포기하고 따르더라고. 아무튼 너무 생리를 잘 아니까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꼴통이라는 말은 취소합니다. 강지원 변호사 흥미로운 분이죠. 캐릭터가 또 열성 있는 분이고 꼭 욕은 아닌데 저는 그분 그런 활동하시는 활동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보면은 역동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법을 만들고 또 이걸 집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스운 것 같기도 한 게 요런 사례를 때려잡자고 아니면 방지하자고 만든 법이 막 국회를 통과했고 그런데 시행은 저 한참 뒤에 1년 6개월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열심히 이 법을 만들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그 코앞에서 문턱에서 이것도 코미디죠. 이것도 코미디죠. 이것도 작가가 필요 없는 코미디. 예. 저 대법원 판사가 사랑의 증표라고 하는데 아주 뒤로 자빠진 줄 알았어. 제가 조간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의 마침표는 그냥 그겁니다. 사랑이다. 사랑의 증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뒤덮는다. 사랑이다. 대법원 판사 요즘 연애하시나? 참. 로맨스. 예.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PD 브리핑 시간입니다. 발음도 안 나오네. 김현준 PD, 오늘 주제는 뭐죠? 예,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오피니언 비평에서도 했는데 금리 인하 문제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PD 브리핑에서는 부동산 시장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보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한번 저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기준금리 전격 인하함으로써의 한국은행이 부동산 시장에는 본격적으로 불이 더 붙게 됐습니다. 업계는 금리 인하를 적극 환영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폭증세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이런 최악의 상황을 우려합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로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하락하면 하우스푸어가 속출하는 재앙이 우려된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미국 본토와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이 금리 인하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돼서 전세난은 당연히 더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한은의 결정은 결국 정부의 여러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물론 인위적인 것이고 부작용이 수반되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자체는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기준금리까지 인하했으니 활황세에 무턱대고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런 분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로 추가적인 주택 구매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건 뭐 당연하겠죠. 총부채 상환 비율 DTI나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등 규제가 있어도 추가 대출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에 따라 주택매매 거래량이 지난해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금리 인하로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고요. 취득 비용이 감소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여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분양시장은 당분간 열기를 이어가고 수익형 부동산에도 돈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요새는 하우스테이라고 부르던데 주거 목적의 아파트형 오피스텔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 수 있겠죠. 오피스텔 같은 거겠지. 예. 수익형 부동산. 여기 우리 저희 국민TV가 있는 마포구 합정동. 예. 유명한 게 메시나폴리스라고 아주 엄청나게 높은 예. 글라스로 만든 주상복합 있죠. 있잖아요. 예. 그 건너편에 비슷한 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프로지오인가요? 프로지오죠. 프로지오는 대우가 이제 하는 건데 대우가 하나로 바뀌었나 모르겠다. 하여튼 요게 이제 두 단지로 나눠져 있어요. 예. 여기에 가까운 쪽은 아파트가 위에 있고 밑이 상가인 아파트 주상복합입니다. 예. 근데 제가 어제 길을 가다가 이런 뭘 주더라고요. 누군가가 보니까 휴지에 수분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걸 하나 주길래 받았더니 분양 광고죠. 분양 광고예요. 예. 근데 여기 두 동이 30 몇 층짜리가 더 서는데 그게 전부 오피스텔입니다. 446실이 있고 18평형, 25평형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변에 아마 떴다방이 이미 다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 아까 우리 김효진 PD가 예. 화랑새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분양이 좀 되긴 되나 보다. 되긴 되죠. 네, 예. 느꼈는데 이게 또 우리 이명박근혜 정권의 이 피나는 노력이 피나는 노력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감격스럽네요. 계속하시죠. 자, 없어요. 근데 사고 싶어도 엠병. 예, 이렇게 되면서요 가뜩이나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전세 매물 빠르게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방금 예로 드신 요 주상복합 건물도 누가 이거 사가지고 거주 그렇게 많이 하거나 아니면 전세 돌리겠습니까? 전부 월세지. 예. 안 봐도 비디오지. 월세 장사 하려고 그러는 건데 전세값 받아서 은행에 예치해 봐야 수익 나지 않죠. 저금리니까. 집주인이 월세로 돌리려 하는 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이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요 언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는 집주인에게 전세를 월세로 돌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전세 대책을 안 되잖아. 예. 이유가 이거야. 예, 이 모든 것이요, 이 시장의 후유증으로 뒤바뀔 가능성도 낮지가 않습니다. 자, 빚으로 부동산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금리를 낮췄으니까 집을 사라는 것인데, 부채를 통한 경제 성장의 실물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게 될 거란 얘기죠. 실물 경기는 내수 경기라고 바꿔 말해도 될 겁니다. 얼어붙어 있죠. 다 더 꽁꽁 얼고 있고요. 사실 금리는요, 미국 등의 영향을 받아서 장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피니언 비평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죠. 이때 집값이 은행 금리 이상 오르지 않거나 아예 떨어진다면 빚을 내서 집 산 사람은 원리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결국 저금리 여건을 만들어서 소비를 진작하는 것은 일종의 도박인데 정부가 도박하고 있는 셈이죠. 이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이라면 원리금을 갚느라 소비를 크게 줄일 우려도 있습니다. 돈이 안 풀리고 내수가 극도로 침체되는 악순환, 이게 고착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부가 부동산 부양에 올인하면서 지난해 주택 인허가는 51만 5,251가구로 연초 계획했던 37만 4천 가구를 크게 웃돌았다고 합니다. 올해 역시 50만 가구 넘는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쏟아진 분양 물량이 2, 3년 뒤 입주 시기를 맞을 때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조금만 생각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미분양 사태. 금리가 오르고 가격이 하락하면 하우스푸어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점도 뭐 당연한 귀결이겠죠. 네. 자, 이런 모든 시뮬레이션은 가계부채 폭증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도 쌓일 대로 쌓인 상태인데 여기에서 더 폭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폭탄이 커지는 것이고요. 앞에서 전해드린 내용과 통하는 내용입니다만 지난해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예금금리 하락으로 전세가 줄어서 주택 수요자들이 월세와 주택 매매로 눈을 돌리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죠. 네. 지난 2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무려 3조 7천억 늘었습니다. 이거 다 빌릴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일 건데. 특히 이 중에서 무리한 사람도 뭐 상당수 있겠죠.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4조 2천억 증가했습니다. 바로 이 주택담보대출에 무리한 사람들의
대출분이 많이 반영이 돼 있겠죠. 상대적으로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최소한 집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예. 근데 그게 깡통인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집값이 폭락하고 예. 그 금리가 인상되면은 깡통되는 거지. 지금은 아니라도 지금은 깡통이 될 확률. 자,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낙관만 합니다. 정부는 어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의체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정부 정책이 대출 확대를 통한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기자들이 가계부채가 폭등하면 어떻게 할 거냐, 폭등 결국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가계부채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예.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국은 다른 신흥국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태도로 미뤄볼 때 정부가 당분간 가계빚이 늘더라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방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예, 추론할 수 있죠. PD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빚을 늘려가지고 일부 계층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심지어는 그런 꼼수라고까지 그건 알 수가 있겠죠. 걱정입니다. 뭐 4조 얼마씩 늘었다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예. 걱정되네요. 4천억이 아니고 4천억도 아니고 4조. 4조 2천억. 그런데 쏘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은 또 쏘가 넘어가는 사람도 있나 봐요. 네. 자, 끝내기 전에 우리 광고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강원지역협의회 2015년 지역순회 모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지역이 동해 삼척인근지역조합원 만나기라고 합니다. 네. 날짜는 3월 14일 15시 땡땡. 내일이죠, 내일. 네, 오후 3시고요. 예. 장소가 좋습니다. 동해 보양온천 컨벤션 호텔이라고 합니다. 회비 싸네요. 15,000원. 15,000원. n분의 1이라서 그런 거야. 예. 문의는 010-8799-0199, 010-8799-0199 박전태규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순서 대충 여기서 마치죠? 예, 고맙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